시골집을 처분한 돈으로 마련한 반지하방은 햇빛 한 줌 들지 않았다. 창문은 겨우 사람의 발목만 보일 정도로 좁았고 습기 찬 공기는 곰팡이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정은숙은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멍하니 벽에 붙은 곰팡이들을 바라보았다. 곰팡이는 마치 그녀의 삶처럼 끈질기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평생을 바쳐 일군 텃밭의 흙냄새를 맡으며 살았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밭을 메고 작물을 돌보며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다. 그러나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덩그러니 놓인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그 안에 대충 구겨 넣어진 몇 벌의 옷가지들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물방울이 차올랐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때는 1990년.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그녀는 졸지의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다. 당시 7살이던 아들 김지훈은 철없는 얼굴로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하고 물었고 4살이던 딸 김미영은 영문도 모른 채 그녀의 치마폭에 매달려 해맑게 웃고 있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다. 건설사는 부도가 났고 보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영자 씨, 애들 둘 다 키우기는 힘들 거야. 한 명은 좋은 집에 보내는 게 어떻겠니? 이러다 둘 다 굶어 죽겠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친정어머니는 그녀를 걱정하며 말씀하셨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생활고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두 끼를 굶는 날이 허다했고 겨울이면 연탄 한 장 제대로 갈지 못했다.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어린 두 아이를 둔 그녀를 써주겠다는 곳은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든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다.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였다. 미영이에게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말에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단 한순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미영이가 배고픔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입양기관 상담실에서 미영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날,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미영이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예쁜 옷을 입은 것이 마냥 좋은 듯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예쁜 옷 입었지? 선생님이 비행기 태워준대. 신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그래, 우리 미영이 잘 살아야 해. 엄마가 꼭 돈 많이 벌면 찾아갈게. 그 말을 끝으로 미영이를 보낸 후 그녀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미영이의 마지막 사진을 꺼내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이 고통스러운 희생을 잊지 않고 지훈이만은 반드시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그로부터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녀는 식당일, 청소일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아들 지훈을 키워냈다. 봄날이면 어김없이 가슴이 저려왔지만 지훈의 성공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은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지훈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고 의사가 되어 대학병원에 자리 잡았다. 그녀의 삶의 모든 고통과 희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고 동네 이웃들은 떡을 돌리며 기뻐해 주었다. 그녀는 그제야 처음으로 활짝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지훈이 결혼을 발표한 날, 그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상대는 같은 병원 약사인 최유리.
화려한 옷차림과 세련된 말투가 눈에 띄었다. 결혼식은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 열렸다. 지우는 며칠 전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키고 받은 보너스로 예식장 비용을 감당하겠다고 했다. 엄마, 결혼식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녀는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러나 예식장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유리의 어머니가 그녀를 따로 불러 한복은 고급으로 맞추라고 제안했다. 그때서야 유리의 집안이 부유한 압구정동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혼식 날, 하객 대부분은 유리의 친척들이었다.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축의금도 모두 현금으로 100만 원 단위였다. 그녀는 마치 구경꾼처럼 멀찍이 서 있었다. 혹시 신랑 어머님 맞으신가요? 한 하객이 그녀에게 물었고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하객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녀의 한복은 유리의 어머니가 맞춰준 고급 한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졌다. 신혼집은 유리의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준비한 고급 아파트였다. 집들이 날, 그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려 했다. 그러나 유리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막아섰다. 어머님,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음식은 맛이 중요하니까요. 어머님 스타일은 저희 입맛이랑 안 맞을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유리는 그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제안도 피했다. 지후는 바쁜 병원 일정 때문에 이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외로움과 슬픔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반지하방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던 그녀는 문득 정신이 들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지훈이와 유리가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유리가 갑자기 그녀를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고급 커피숍으로 데려갔다. 테이블 위에는 금융상담 서류가 놓여 있었다. 유리는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상담이라며 은행 직원을 불렀다. 그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신을 챙기는 것 같아 거절하지 못했다. 어머님,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잖아요. 아직은 일할 수 있어. 제가 어머님 재산 관리 도와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다.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이 꽤 있으시던데. 그녀는 순간 심장이 덜컹했다. 남편이 남긴 땅이 최근에 값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유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날 이후 유리는 그녀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커피숍을 나오는 길에 유리는 갑자기 그녀의 팔을 잡고 강남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모습이 수상했다. 알고 보니 그녀 명의로 된 건물들의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출근하기 전 유리가 또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인감도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이었다. 급한 서류 처리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님, 도장 좀 빌려주세요. 무슨 서류인데? 그냥 은행 일이에요. 은행은 왜? 어머님 재산이 어머님 혼자 관리하기엔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유리의 표정은 굳어졌다. 더 이상 친절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제서야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지훈과 유리가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유리는 그녀 앞에서 지훈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지훈은 아내의 말에 설득당한 듯 보였다. 엄마, 우리가 관리해 드릴게요. 지훈아, 네가 왜 이러니? 어머님, 저희를 믿으셔야죠.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엄마가 나이 드시면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상황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했다. 유리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계획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그들의 배신이 어디까지 깊이 파고들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정은숙은 새벽 5시면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 일어났다. 식당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다. 출근 전 지훈의 방을 살며시 들여다보니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10살이 된 아들은 요즘 공부가 힘들다며 늦게까지 깨어 있곤 했다. 지훈아, 일어나봐. 학원 갈 시간이야. 엄마, 오늘은 학원 안 가면 안 돼? 어제 늦게까지 공부해서 피곤해. 식당으로 출근하는 길, 늘 그랬듯이 아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전해줄 옆집 아주머니를 찾았다. 혼자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는 지훈의 현실이 늘 마음에 걸렸다.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때로는 손님들이 음식이 맛없다며 돌려보내기도 했고 주방장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지훈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다. 은숙 씨,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키울래?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힘들면 재혼도 생각해봐. 혼자 아들 키우려면 죽어나겠다. 식당 동료들은 그녀를 안쓰럽게 생각하며 조언을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제 소원은 지훈이가 커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퇴근 후에는 곧장 학원으로 향했다. 지훈을 데리러 가는 길은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었다. 학원 앞에서 기다리다 보면 지훈은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오곤 했다. 늦은 시간, 지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하루의 피곤함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지훈은 무럭무럭 자랐고 그녀는 더 많은 일을 했다. 식당 일, 건물 청소 외에도 늦은 밤까지 양말 공장에서 부업을 했다. 그녀의 손은 늘 거칠고 굳은 살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지훈이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퇴근 후 지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험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다. 작년부터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던 지훈이었지만 모의고사 성적은 늘 아쉽게 떨어지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평소보다 한 수 위의 성적을 받았다고 했다. 저녁을 먹으며 지훈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담임 선생님이 서울대 의대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흘러나왔다. 엄마, 울지 마요. 아직 본 시험도 아닌데. 기뻐서 그래. 우리 아들 고생 많았어. 이번엔 꼭 될 것 같아요.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엄마도 믿는다. 우리 아들 할 수 있어. 수능날 아침, 고사장 앞은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훈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든든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자 발표 날이 왔다. 그녀는 일부러 일찍 퇴근을 하고 지훈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은 지훈의 어깨가 들썩였다. 발표 시각이 되자 지훈이 자신의 수험 번호를 입력했다.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글자에 그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고 동네 이웃들은 떡을 돌리며 기뻐해 주셨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하늘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은 기쁨과 감격,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한 해방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미영이의 사진을 꺼내보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미영아, 오빠가 해냈어. 엄마가 너에게 못해준 것까지 오빠가 다 이뤄낼 거야. 그녀는 미영이를 미국으로 보낼 때 양부모의 성이 킴이라는 것만 들었을 뿐 그 외에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었다. 혹시라도 미영이의 행복을 방해할까 염려한 친정어머니와 입양기관의 배려였다. 그녀는 굳게 믿었다. 미영이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것이라고.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언젠가 미영이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 믿음만이 그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다. 그리고 2020년 봄, 지훈이 35살이 되던 해였다. 대학병원 의사가 된 아들은 같은 병원 약사인 최유리라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다. 처음 만난 유리는 화려한 옷차림과 세련된 말투가 눈에 띄었다. 예식장을 고르는 날 유리는 강남의 특급 호텔을 고집했다. 지훈은 며칠 전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킨 후 상당한 보너스를 받았다며 유리의 의견에 동의했다. 엄마, 결혼식은 한 번뿐이잖아요. 유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거긴 좀 부담스러운데. 어머님, 제가 예약금은 낼게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어쩐지 불안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내색하지 않았다. 예식장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유리의 어머니가 그녀를 따로 불러 한복은 고급으로 맞추자는 제안을 했다. 그때 유리의 집안이 압구정동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이들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식 날, 하객들은 대부분 유리의 친척들이었다.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축의금도 모두 현금으로 100만 원 단위였다. 그녀는 마치 구경꾼처럼 멀찍이 서 있었다. 한 하객이 그녀에게 물었다. 혹시 신랑 어머님 맞으신가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해요. 하객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녀의 한복은 유리의 어머니가 맞춰준 고급 한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졌다. 신혼집은 유리의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준비한 고급 아파트였다. 집들이 날, 그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려 했다. 그러나 유리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막아섰다. 어머님,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내가 도와줄게. 음식 솜씨는 좀 있어. 괜찮아요. 음식은 맛이 중요하니까요. 어머님 스타일은 저희 입맛이랑 안 맞을 것 같아서요. 유리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날 이후 유리는 그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제안도 피했다. 지훈은 바쁜 병원 일정 때문에 이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외로움과 슬픔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어쩌면 미영이를 보냈을 때보다 더 큰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쳐 키운 아들마저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훈과 유리가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유리는 갑자기 정은숙을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고급 커피숍으로 데려갔다. 테이블 위에는 금융상담 서류가 놓여 있었다. 유리는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상담이라며 은행 직원을 불렀다. 정은숙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신을 챙기는 것 같아 거절하지 못했다. 어머님,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잖아요. 제가 어머님 재산 관리 도와드릴게요. 아직은 일할 수 있어. 그럴 필요 없다. 유리의 눈은 서류에 고정된 채였다.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이 꽤 있으시던데 이제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녀는 순간
심장이 덜컹했다. 남편이 남긴 땅이 최근에 값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유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날 이후 유리는 그녀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커피숍을 나오는 길에 유리는 갑자기 그녀의 팔을 잡고 강남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모습이 수상했다. 알고 보니 그녀 명의로 된 건물들의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정은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이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추었다. 지훈아, 유리랑 무슨 일 있었니? 요즘 네가 좀 달라 보여. 아니에요, 엄마. 유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엄마 노후 잘 챙겨드리려고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지만 정은숙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아들이 아내의 말에 설득당한 듯 보였고 그녀는 지훈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며칠 뒤 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와 다른 서류를 들고 왔다. 엄마, 회사 직원 복지보험인데 서명 좀 해주세요. 이건 또 뭐야? 회사에서 꼭 필요하대요. 오늘 안으로 내야 해서요. 정은숙은 아들과 며느리가 들고 온 서류에 사인을 해주었다. 그녀는 그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 아들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순진한 믿음은 곧 배신으로 돌아왔다. 사인을 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유리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다. 부동산 중개인과 이사짐 센터 직원이라고 했다. 그들은 그녀의 방을 둘러보더니 짐을 정리하라고 했다. 어머님, 오늘 나가셔야 해요. 지난번에 사인하신 서류 기억나시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난번 서류라니? 그게 무슨, 이제 이 집은 저희 소유예요. 지훈아, 이게 무슨 일이니?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낯선 모습이었다. 옆에서 유리가 차갑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은 얼른 나가 주셔야 해요. 유리는 이미 짐을 챙겨 놓았다며 현관 쪽을 가리켰다. 그녀의 옷가지들이 캐리어에 대충 구겨 넣어져 있었다. 반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다. 짐을 챙기는 동안 유리는 입구에서 그녀를 감시했다. 마치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지훈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지훈을 돌아봤다. 그제서야 아들이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살아야죠.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래, 잘 살아라. 반지하 원룸 구해놨으니까 거기서 사세요. 이제 더는 모자 사이도 아니다. 그녀는 겨우 눈물을 참고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유리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갈 곳을 잃은 노숙자가 되었다. 서울 동대문 근처 반지하 방을 구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남은 현금으로 겨우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장이 낮아 허리를 굽히고 다녀야 했고 창문은 바깥 사람들의 발목만 보일 정도로 작았다. 할머니, 계약서 여기다 사인하세요. 방세는 매달 1일에 입금하시고요. 창문이 좀 작네요. 반지하가 다 그렇죠. 뭐,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 같은데 들어와서 고치시던가요? 집주인의 말투는 차갑고 무심했다. 첫날부터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왔다.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반응이 싸늘했다. 결국 자비로 수리공을 불러야 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습기 때문에 옷장 안옷들이 눅눅해졌다. 제습기를 틀고 싶었지만 전기세가 걱정돼 참았다.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태산이었다. 아줌마, 아래층 물 샌다고 하네요.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세탁기 사용 좀 조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아, 참. 다음 달부터 관리비 5만 원 올라요. 매일 아침 6시면 위층 사람들의 발소리에 잠이 깼다. 천장이 얇아 모든 소리가 그대로 들렸다. 밤에는 옆방의 텔레비전 소리까지 고스란히 들려왔다. 이곳은 그녀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공간일 뿐이었다. 정은숙은 동대문 시장 뒷골목에 있는 무료 급식소를 찾았다. 현금이 바닥나 이제는 하루 한 끼라도 해결해야 했다. 아침 10시 급식소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처음에는 줄을 서는 것조차 망설여졌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니 그녀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할머니, 처음 오셨죠? 한 봉사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저기 봉사자분한테 가서 신청서 작성하셔야 해요. 여기 매일 오시는 분들은 다 가족 같아요. 처음 받은 급식은 김치찌개와 멸치볶음이었다. 양은 그릇에 담긴 밥과 국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어서 와서 앉으세요. 처음이라 좀 어색해서. 다들 그렇게 시작했어. 혹시 밥 남기면 안 되나요? 다 드세요. 여긴 다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지. 급식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처지였다.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난 분, 사업 실패로 거리에 나앉은 분, 병원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분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녀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그녀는 위로를 얻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봉사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녀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있다고 했다. 할머니, 저녁 도시락도 필요하시면 신청하세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혼자 드시기 힘드시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일찍 오세요. 따뜻한 국물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날부터 급식소는 그녀의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아침마다 일찍 나와 줄을 서고 봉사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됐다. 동대문 시장에서 저렴한 채소를 사려고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다. 비닐봉지 하나에 10,000원어치 채소를 담고 있는데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은숙 씨, 아니에요? 오랜만이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돌아보니 20년 전 옆집에 살던 이미란 아주머니였다. 그녀가 식당 일 할 때 지훈을 돌봐주던 분이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냥 시장 구경 좀 하러 왔어요. 지훈이가 의사 됐다면서요? 잘 지내나? 정은숙은 장 보던 비닐봉지를 황급히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미라는 그녀의 손을 꼭 잡더니 근처 분식집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은숙 씨, 다 말해봐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옆에서 지훈이 키우는 거 다 봤는데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분식집 테이블에 앉아 떡볶이를 앞에 두고 그녀는 지난 일들을 털어놓았다. 아들 부부에게 쫓겨나 반지에서 사는 이야기, 무료 급식소에 다니는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다. 이미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며 간곡히 권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미란 씨, 이제 저도 힘이 좀 생겼어요. 저 이제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연락이라도 자주 해요. 그날 이후 이미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었다. 덕분에 끼니 걱정은 조금 덜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우편함을 확인하던 어느 날이었다. 로스앤젤레스 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발신 일란에는 미셸 킴이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들고 있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미영이를 입양 보낼 때 들었던 양부모의 성이 김 씨였기 때문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어머니, 저 미영이에요. 30년이 지났네요. 이제야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편지 속에는 미영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식당 체인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낳았다고 했다.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동안 얼마나 원망했을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편지 끝에는 비행기표 예약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번 주 토요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소식이었다. 정은숙은 반지하방을 둘러보았다. 이런 모습으로 딸을 만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정은숙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미영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아이. 낡은 반지하방에서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낡은 코트와 운동화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런 모습으로 성공한 딸을 만나도 될까? 공항에 도착하자 미영이의 이름이 적힌 피켓이 보였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앳된 미영이가 아닌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이었다. 화려하지만 단정한 옷차림, 반짝이는 눈빛. 그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미영이의 사진을 본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미영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미영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그녀를 찾고 있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늦어서. 미영가. 네, 어머니, 저 미영이에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편지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미영이는 한달음에 달려와 그녀를 껴안았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미영이는 그녀를 호텔로 데려갔다. 낡은 반지하방과는 차원이 다른 푹신한 침대와 깨끗한 화장실. 그녀는 어색하고 불편했다. 미영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너무 미안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어머니를 만난 게 제겐 너무 감사한 일인걸요. 미영이는 그녀의 반지하방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지훈과 유리가 그녀를 내쫓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지훈 오빠한테 당한 돈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이제 돈 욕심 없어.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변호사 남편이 있어요. 그래, 너에게 좋은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날 저녁, 미영이는 그녀를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가족을 소개해 주었다. 그녀의 사위, 데이비드 리는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미국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의 남편 데이비드입니다. 미영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그녀의 반지하방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을 용서해 주세요. 저도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미영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그날 밤, 그녀는 미영이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아들 부부가 그녀를 내쫓은 이유, 부동산 사기,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야기했다. 미영이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오빠가 어떻게? 미안하다, 미영가. 지훈이가 나쁜 마음을 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미영이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의 딸이 되어 드릴게요. 미영이는 그녀의 반지 하방을 찾아가 지훈과 유리가 그녀를 내쫓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변호사 남편과 함께 지훈과 유리를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미영이에게 말했다. 미영아, 오빠를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다오. 그저 내가 불쌍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오빠의 잘못이에요. 제가 꼭 바로잡아 드릴게요. 그녀는 미영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오빠한테 미안하지 않아?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제가 오빠를 바로잡아 드릴게요. 고마워, 미영가. 그녀는 미영이를 보며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다웠다. 미영이는 정은숙의 반지 하방을 직접 찾아갔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공간, 습기 찬 벽지와 차가운 공기. 이 모든 것이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지내왔을까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다. 어머니,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미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는 어떻게 지내요? 지훈이는 잘 지내겠지. 엄마는 이제 지훈이 걱정 안 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영이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여전히 아들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미영이는 데이비드와 함께 지훈과 유리를 만나러 갔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지훈은 미영이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영가, 네가 어떻게? 오빠, 저 미영이에요. 이제는 오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미영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왜 반지에서 살고 계신지 아세요? 오빠가 어머니를 내쫓고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았잖아요. 지훈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옆에 있던 유리가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가 언제 그랬니?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가신 거야. 자발적으로요? 그럼 왜 어머니의 집을 팔고 어머니 명의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나요? 미영이는 데이비드에게 눈짓했다. 데이비드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훈 씨, 유리 씨. 이 서류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어머님 명의의 모든 재산이 지훈 씨와 유리 씨 명의로 이전된 기록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지훈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셸, 너 왜 이래? 오빠와 나에게 이러는 이유가 뭐야? 언니는 정말 어머니의 딸이 아니라 악마 같아요. 오빠는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내쫓았고요. 유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지훈의 팔을 잡았다. 지훈아, 이 여자 좀 봐.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데. 닥쳐. 다 네가 꾸민 일이잖아. 지훈은 유리를 뿌리치고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은 분노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미영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훈은 미영이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유리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데이비드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돌려주세요. 어머니에게 사과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건을 조용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미안해, 미영아. 이미 늦었어. 돈은 이미 다 썼어. 그리고 유리에게 빚이 너무 많아. 나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유리를 버릴 수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유리는 지훈에게 소리쳤다. 오빠,
그동안 제가 모은 재산이 얼만데 오빠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나도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 오빠는 나를 버릴 수 없어.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지훈은 미영이를 보며 말했다. 미영아, 내가 어머니에게 진 빚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미영이는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엄마에게 돌아가. 나는 오빠를 용서할 수 있어. 미안해, 미영아. 나는 이제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없어. 유리를 버릴 수 없어. 나는 이제 유리의 가족이야. 지훈아, 너는 정말 변했구나.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미영이와 데이비드는 아무 말 없이 레스토랑을 나섰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과 유리가 떠난 후 정은숙은 미영이와 데이비드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서류에는 그녀의 명의로 된 부동산과 재산이 모두 지훈과 유리의 명의로 넘어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낯선 용어들과 복잡한 숫자들을 보며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삶이 통째로 남의 손에 넘어간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 이 모든 것을 되찾아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미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지훈이가 필요했나 보지. 이제 와서 뭘 하겠니? 그냥 놔두자. 정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밉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아들의 상황을 더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미영이는 단호했다.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제가 오빠와 언니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머니의 것을 되찾아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삶을 앗아간 그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미영이는 어머니를 설득했다. 결국 정은숙은 미영이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소송은 미영이와 데이비드가 진행하기로 했다. 정은숙은 소송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고 미영이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며칠 후 지훈과 유리는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 소송의 내용은 명예도용과 사기였다. 유리는 분노했고 지훈은 절망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에게 소송을 걸었어. 당신 정말 우리를 버릴 거야? 나는 아니야. 미영이가 그런 거야. 미영이는 내가 아니야. 유리는 지훈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 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여자야. 자신의 아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해. 닥쳐. 다 네가 꾸민 일이잖아. 지훈은 유리의 뺨을 때렸다. 유리는 지훈의 행동에 충격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소송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미영이는 매일 밤 증거를 수집하고 데이비드와 함께 소송 전략을 짰다. 정은숙은 미영이의 노력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자신 때문에 미영이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미안했다. 재판날,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정은숙은 미영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훈과 유리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미영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피고인들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명의를 도용하고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폐륜적인 범죄입니다. 미영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훈과 유리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덜덜 떨렸다. 유리의 변호사는 그녀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지만 미영이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피고인들은 어머님에게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을 노숙자로 만들고 모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미영이의 목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졌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유리는 눈물을 흘렸다. 데이비드는 미영이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결국 재판은 미영이와 정은숙의 승리로 끝났다. 재판장은 지훈과 유리가 정은숙에게 재산을 반환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훈은 법정에서 울부짖었다.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유리는 지훈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여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정은숙은 지훈과 유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들이 미웠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미영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재판이 끝난 후 정은숙은 미영이와 데이비드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미영이는 따뜻한 차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승소했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아들 지훈의 울부짖는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미영이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듯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오빠도 언젠가 잘못을 뉘우칠 거예요. 미안하다, 미영가. 엄마 때문에 네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되찾아 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미영이의 따뜻한 말에 그녀는 겨우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미영이는 그녀를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데려갔다. 푹신한 침대에 누운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난 세월의 고통과 함께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숙은 미영이에게 말했다. 미영아, 엄마는 이제 서울에 살고 싶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갈까 봐. 어머니, 저희와 함께 미국으로 가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도 잘 살 수 있어.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지. 더 이상 엄마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미영이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데이비드와 함께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돕기로 했다. 가장 먼저 그녀의 반지 하방을 정리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가구와 침대, 옷을 사주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라도 편안하게 지내세요. 고맙다, 미영아. 이렇게까지 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우리 엄마의 보금자리가 될 거예요. 미영이는 그녀의 반지 하방을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어머니, 동대문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내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 음식 솜씨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정은숙은 잠시 망설였다. 다시는 돈 때문에 아픈 기억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미영이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그녀는 용기를 냈다. 그래, 해볼게. 너를 위해서. 미영이는 그녀를 위해 동대문 시장에 작은 식당 자리를 얻었다. 가게 이름은 은숙이네 밥상이라고 지었다. 정은숙은 매일 아침 일찍 가게로 나섰다. 미영이가 보내준 초기 자본금으로 재료를 사들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미영이와 데이비드도 틈틈이 가게에 들러 그녀를 도왔다. 어머니, 국물이 정말 끝내줘요. 어머님, 이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은 그녀의 음식에 감탄했다. 특히 그녀의 손맛을 본 이밀한 아주머니는 매일같이 그녀의 가게를 찾았다. 은숙 씨,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지? 미란 씨 덕분이에요. 다 미영이 덕분이에요. 정은숙의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유명해졌다. 손님들은 그녀의 음식을 먹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그녀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미영이와 데이비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시장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의 가게 앞에 나타났다. 남자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아들 지훈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게 앞에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피했다. 아직 그를 볼 자신이 없었다.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무슨 일이야? 밥 먹으러 왔니? 엄마, 미안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지훈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어라. 지훈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유리가 그녀의 재산을 빼앗고 자신의 돈을 모두 탕진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사업에 실패해 모든 것을 잃게 된 이야기까지. 엄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돈 때문에 엄마를 버리고 내 삶을 망쳤어요. 괜찮아, 지훈아. 이제라도 네가 잘못을 뉘우치면 돼. 그녀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아들은 돈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을 갔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지훈은 매일같이 은숙이의 가게를 찾아왔다. 며칠 전과는 달리 말끔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달라고 조르지도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돕고 식당 바닥을 닦고 손님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서 깊은 후회와 진심 어린 반성이 느껴졌다. 엄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돈 때문에 엄마를 버리고 제 인생을 망쳤어요. 유리는 저를 떠났어요. 유리는 지훈에게 소송을 걸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결국 유리는 지훈을 떠났다. 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한 의사라는 타이틀도, 화려한 삶도, 사랑하는 아내도.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지훈아. 엄마가 너의 곁에 있을게. 은숙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의 손은 지훈이 어렸을 때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지훈은 엄마의 손길에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 지훈은 그녀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다. 그저 은숙이네 밥상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의 가게 앞으로 한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미영이었다. 지훈은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미영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빠, 고개 들어. 나는 오빠를 용서해. 이제부터라도 엄마한테 잘해줘. 미영이의 따뜻한 말에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엄마를 모실게요. 미영이와 지훈은 매일같이 은숙이의 가게를 찾아왔다. 미영이는 가게 운영을 도왔고 지훈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은숙이네 밥상은 점점 더 유명해졌다. 어느 날 은숙이의 가게에 지훈의 동료 의사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지훈이 왜 의사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하는지 궁금해했다.
지훈은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엄마를 버리고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엄마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동료 의사들은 숙연해졌다. 그들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세월이 흘러 은숙이는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은숙이네 밥상의 사장이 되었다. 지훈과 미영이가 가게를 운영했다. 은숙이는 가끔씩 가게에 들러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의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은숙이네 밥상을 운영하며 봉사 활동도 했다.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고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영이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그녀의 사업을 확장했다. 그녀는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고 은숙이를 대표로 내세웠다. 은숙이는 이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손자 손녀들을 돌보는 할머니가 되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은숙이는 지훈과 미영이와 함께 고향집을 찾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이 심어놓은 감나무가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었다.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은숙이는 감나무를 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어. 이제야 비로소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훈과 미영이는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정은숙의 삶은 마치 거친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처럼 더욱 단단해졌다. 반지 하방을 벗어난 그녀는 이제 작은 시장 식당의 주인이 아닌 그곳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지훈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식당에 나와 문을 열고 미영이는 미국에서의 사업을 잠시 미뤄두고 한국에 머물며 식당 운영을 도왔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이나 성공을 좇지 않았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어머니의 미소를 지키는 것이었다. 엄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산책 가실래요? 엄마, 오늘 이 반찬 한번 드셔보세요. 특별히 만들어 봤어요. 지훈은 매일 아침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미영이는 매일 저녁 그녀의 발을 씻겨주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과 정성의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통과 슬픔이 아닌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게는 여전히 성업 중이었다. 동대문 시장 사람들은 은숙이네 밥상을 단순한 식당이 아닌 따뜻한 쉼터로 여겼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며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를 건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지훈과 미영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시장 사람들이 있었다. 그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은숙이는 지훈과 미영이와 함께 고향집을 찾았다. 눈 쌓인 시골길을 걸으며 그녀는 옛 추억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아이들과 뛰어놀던 시간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남편이 심어놓은 감나무 앞으로 향했다. 눈을 뒤집어 쓴 감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굳건하고 든든한 모습으로 보였다. 그녀는 감나무를 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어. 지훈이는 이제 진정한 아들로 돌아왔고 미영이는 이렇게 훌륭한 딸이 되었네. 이제야 비로소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훈과 미영이는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며칠 후 은숙이는 지훈과 미영이에게 말했다. 이제 엄마는 너희에게 기대지 않을 거야. 너희는 이제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해.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지훈과 미영이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지훈은 은숙이네 밥상을 물려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이제 김지훈 사장이 아닌 김지훈으로 불렸다. 미영이는 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고 은숙이를 대표로 내세웠다. 세월이 흘러 은숙이는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은숙이네 밥상의 사장으로서, 그리고 지훈과 미영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할머니로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녀의 삶은 마치 감나무처럼 뿌리 깊은 사랑과 희생의 열매를 맺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슬픔과 고통이 아닌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미영이와 지훈이에게 말했다. 얘들아, 엄마는 행복해. 너희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이 완성된 것 같아.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